초라한 시골 할아버지와 면회 온 신임 여군을 보면서 둘이 사귀냐? 원조교제냐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던 군인들, 그 할아버지의 정체가 군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3스타 군수 사령관이었을 때 펼쳐지는 참교육 정의구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직할 종합보급창. 전방의 팽팽한 긴장감 대신 거대한 창고와 끝없이 늘어선 군수물품,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행정병과 부사관들의 분주함이 가득한 곳.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혈관을 책임지는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지만 최전선의 총성에서는 한 발짝 비켜나 있었다. 신임 부사관 이로운 하사는 이곳의 삶에 제법 만족하고 있었다. 임관한 지 이제 막 6개월을 넘긴 그녀에게 보급창의 질서정연함과 예측 가능한 일상은 오히려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차분히 쌓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다. 그녀가 맡은 임무는 3중대 행정보급계. 매일같이 수백, 수천 개의 숫자가 적힌 서류와 전산망을 오가며 보급품의 입고와 출고, 재고를 맞추는 일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한 숫자 노름일지 몰라도 이로운에게는 거대한 군수 시스템의 톱니바퀴 하나를 제 손으로 돌리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이 하사, 점심 먹고 창고 재고 실사 나갈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반장님. 그녀의 직속 상관인 문정수 상사가 툭 던지는 말에 이로운은 망설임 없이 관등 성명을 외치며 답했다. 그녀의 씩씩하고 군더더기 없는 태도는 중대 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조용하지만 맡은 바 임무는 빈틈없이 처리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신임 하사를 싫어할 선임은 없었다. 하지만 이로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가 현역 군수사령관, 별 3개를 어깨에 단 이진평 대장이라는 사실이었다. 군인 가족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군복 입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녀에게 군인은 동경의 대상이자 숙명과도 같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녀라는 꼬리표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 모두가 그녀의 노력과 성과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후광 덕분이라는 수군거림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부사관 지원 사실을 가족에게 뒤늦게 알렸고 임관 후 첫 부대 배치에서도 일부러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가장 덜 미칠 것 같은 후방의 후방, 바로 이곳 종합보급창을 일지망으로 써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손녀의 굳은 결심을 이내 존중해 주었다. 다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늘 걱정과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다. 로운아,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잠자리는 편하고, 선임들은 잘해주시고. 그럼요, 할아버지. 여긴 천국이에요. 다들 좋으시고 일도 재미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래도 얼굴 한번 보러 가야 하는데. 사령관이 예하부대 시찰 한번 못 가보는 게 말이 되나? 에이, 할아버지. 일부러 오지 마세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 불편해지는 거 싫어요. 저 그냥 이 하사로 잘 지내고 싶어요. 그 간절한 부탁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방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덕분에 이로운은 지난 6개월간 온전히 신임 부사관 이로운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출신 배경을 아는 사람은 부대 내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계급장보다 더 큰 훈장이었다. 평화롭던 그녀의 군 생활에 작은 파문이 인 것은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어이, 이 하사. 주말에 면회 온다며? 중대 최고의 참견꾼이자 실세인 지원반장 황철두 원사가 행정반을 지나가다 툭 던진 말이었다. 육군 원사. 부사관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이자 부대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계급. 특히 황 원사는 이 보급창에서만 10수년을 보낸 터줏대감으로 주임원사보다도 그의 입김이 더 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의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은 언제나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 번들거렸다. 이로우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네, 그렇습니다. 누가 오는데? 부모님?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황 원사의 입가에 미묘한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이로운의 자리를 힐끗 보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신세대들은 할아버지랑도 각별하네. 우리 땐 상상도 못할 일인데. 허허.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 몇몇이 덩달아 피식 웃었다. 이로우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애써 모니터로 시선을 고정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황 원사는 부임 초부터 유독 그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외모를 가지고 농담을 던지는 일이 잦았다. 처음에는 신고식이려니 생각했지만 그 강도와 빈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그냥 할아버지 면회 오시는 것뿐인데 왜 저러시는 거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오실 거고 조용히 얼굴 보고 식사만 하고 가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운명의 주말이 밝았다. 아침부터 하늘은 쾌청했고 면회소는 오랜만에 가족과 연인을 만나는 장병들의 설렘으로 가득했다. 이로우는 위병소 앞으로 걸어가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이.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빛바랜 등산 재킷에 헐렁한 면바지, 머리에는 낡은 등산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 한 손에는 형형색색의 천으로 만든 촌스러운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누가 봐도 시골에서 손주를 보러 상경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이로운이 상상했던 그리고 바랐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이로운이 달려가자 노인은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잘 지냈어?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진평 대장은 손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군수사령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손녀가 애틋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손에 든 보자기를 흔들어 보였다.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계란말이 좀 해왔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거야. 아유, 할아버지. 뭘 이런 걸 다. 이로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체온과 맛있는 음식 냄새에 그동안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위병소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켜보던 무리가 있었다. 며칠 전 이로운에게 시비를 걸었던 황철두 원사와 그의 추종자 몇몇이었다. 야, 저거 봐라. 진짜 할아버지 맞냐? 한 중사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황 원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할아버지.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저 영감 돈 좀 있게 생겼나? 에이, 원사님. 옷차림만 봐도 딱 견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시골 영감인데. 그럼 뭐지? 황 원사의 눈이 다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로운 하사와 늙은 남자, 그리고 할아버지라는 어색한 호칭. 이 세 가지 요소를 머릿속에서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가장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요즘 어린 것들 대단하다니까. 스폰서도 아주 가지가지야. 저런 할배를 물어서 뭘 얻어먹겠다고. 스폰서라는 단어가 나오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의 시선까지 그들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로운과 그녀의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동물원 원숭이 같은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이로운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불쾌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할아버지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손녀의 굳은 표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로운아, 왜 그러니? 어디 안 좋은 게냐?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로운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며 서둘러 면회실로 향했다. 등 뒤로 황 원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이 하사 아주 든든한 후원자를 두셨네. 좋겠어, 아주. 그 순간 이로운은 깨달았다. 오늘 하루가 결코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끔찍한 폭풍의 전조가 그녀의 군 생활을, 그리고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종합보급창의 면회실은 주말의 활기로 넘쳐났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는 아버지, 남자친구의 팔짱을 꼭 낀 연인, 동생에게 가져온 음식을 잔뜩 풀어놓는 누나. 저마다의 애틋한 사연들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로운과 그녀의 할아버지가 들어서는 순간 그 따뜻한 공기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위병소에서부터 시작된 수군거림은 꼬리를 물고 면회실까지 따라 들어왔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혹은 곁눈질로 이로운과 낡은 등산복 차림의 할아버지를 훑어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군 하사와 남루한 행색의 노인. 그 부조화스러운 조합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저기, 저 하사님 아니야? 행정반에 새로 온. 맞네. 근데 옆에 할아버지는 누구지? 아까부터 다들 저 얘기하던데. 들었어? 황 원사님이 스폰서라던데. 에이, 설마. 원조교제 그런 건가? 군대에서? 자신들을 향해 속삭이는 날카로운 단어들이 이로운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스폰서 원조교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 없는 더럽고 추악한 단어들이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이진평 대장은 손녀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평생을 군에서 보낸 전략가였다. 전장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읽어내는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지금 이 면회실의 공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경멸과 조롱, 그리고 악의가 뒤섞인 불쾌한 기운이 자신과 손녀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다. 로운아. 그가 나직이 손녀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보자기를 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보온 도시락 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색감의 잡채, 정갈하게 부쳐낸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 새벽부터 손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만 해왔다. 할아버지의 변함없는 애정 앞에서 이로운은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음식은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져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주변의 시선이 마치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찌르는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황철두 원사가 몇몇 부사관을 대동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사방을 둘러보더니 곧장 이로운의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의 등장에 면회실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야, 우리 이하사. 여기서 식사하고 있었네. 황 원사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진평 대장의 남루한 옷차림과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통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한층 더 짙어졌다.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신가? 아까 위병소에서 뵙긴 했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그의 말투는 겉보기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이로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원 반장님, 제 할아버지이십니다. 할아버지? 허허, 그래. 할아버지시겠지. 황 원사는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기묘하게 비틀어 발음했다. 그를 따라온 중사들이 뒤에서 키득거렸다. 황 원사는 이진평 대장의 맞은편 의자를 무례하게 끌어와 털썩 주저앉았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이 하사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신지. 이진평 대장은 묵묵히 황 원사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수많은 적과 부하를 상대하며 단련된 그의 눈빛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들끓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상황이 어디까지 치닫는지, 이 부대의 기강 해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다. 손녀딸 면회 온 늙은이에게 뭘 그리 묻는 게 많으시오? 이진평 대장의 차분한 대꾸에 황 원사는 코웃음을 쳤다. 에이, 어르신.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 하사가 부대에 와서 참 인기가 많습니다. 예쁘고 싹싹해서 다들 좋아하는데 이런 든든한 후원자까지 계신 줄은 미처 몰랐네요. 후원자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이제 주변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확신에 가까운 경멸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로운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원 반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 할아버지께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신임 하사가 부대 최고 선임인 원사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면회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황 원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야, 이로운. 너 지금 내가 무슨 짓 하는지는 알고 있어? 하늘 같은 선임한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반장님은 지금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계십니다. 모욕? 이게 진짜 웃기는 년이네. 너 같은 애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부대 밖에서 늙은 영감들한테 꼬리치면서 용돈 벌고 그걸로 명품 사입고 그러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속아 넘어갈 줄 알았지? 세상이 그렇게 웃음이냐? 황 원사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이 쏟아져 나왔다. 꼬리치는 년, 용돈 벌고 늙은 영감. 그의 말은 이로운의 존엄성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칼날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조차 너무 심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황 원사를 제지하지 못했다. 이로운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다.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할아버지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떠는 것뿐이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순간에도 이진평 대장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손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황철두라는 저 오만한 부사관의 광기 어린 눈을 보았다.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주변인들의 비겁한 침묵을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군수사령관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만이 남았다. 언어폭력, 성희롱, 상급자에 대한 모욕, 하급자 보호 의무 위반, 지휘체계 붕괴, 군 기강 해이. 황 원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군법의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정확하게 분석되고 있었다. 마침내 황 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로운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마지막 모욕을 던졌다. 그러니까 처신 똑바로 해, 이 하사. 어디서 할아버지 백 믿고 까불어. 내 스폰서 할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여기선 내가 왕이야. 알았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이진평 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주변의 공기를 짓눌렀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왜소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어깨가 태산처럼 넓어 보였다. 그는 황 원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손녀 이로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낮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서늘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로우나. 내 할아버지. 저자의 이름과 계급, 소속을 정확히 말해다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인자한 할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적을 앞에 둔 지휘관의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명령이었다. 이진평 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면회실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방금 전까지 이로운을 몰아세우던 황철두 원사조차 순간 말문이 막혔다. 방금 전까지 순한 양처럼 앉아있던 노인의 눈빛과 목소리가 180도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온화함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냉기와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해온 자의 위압감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뭐야 이 영감은. 황 원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애써 더 거친 목소리를 냈지만 어딘가 모르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로운은 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신뢰감에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꼿격이 폈다.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잊은 채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그대로 또박또박 보고했다. 육군 종합보급창 지원대대 지원중대 소속 황철두 원사입니다. 황철두 원사. 이진평 대장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곱씹듯 나직이 의졸였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황 원사에게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다. 평범한 노인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자네 군 생활을 얼마나 했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황 원사는 실소를 터뜨렸다. 영감님 지금 나한테 취조라도 하시는 거요? 내가 군 생활을 몇 년 했든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 대답해. 명령이었다. 질문이 아니었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긴 그 한마디에 황 원사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28년 했소. 왜? 28년이라. 28년 동안 군복을 입고 녹을 먹으면서 배운 것이 고작 상관을 모욕하고 부하 여군을 성희롱하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인가? 뭐라고? 이 영감이 진짜 보자 하니까. 성희롱. 내가 언제? 전현이 꼬리치는 걸 보고 바로 잡아주려는 걸 가지고. 황 원사가 길길이 날뛰며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이진평 대장은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뚜.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전화가 연결되었다. 충성. 대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장 555 소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크고 우렁차면서도 극도의 긴장감이 서린 목소리. 비록 작은 스피커폰을 통해 새어나오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대장님과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단어는 면회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황 원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병사들과 다른 간부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다. 대장님? 설마. 에이 아니겠지. 장난 전화일 거야. 하지만 이진평 대장의 다음 말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나 군수사령관이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금 내 위치는 군수사령부 예하 종합보급창 면회실. 감찰실 병력과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즉시 이쪽으로 보내라. 내가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들을 말해주겠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얼어붙은 황 원사를 곁눈질하며 전화기에 대고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다.
첫째, 종합보급창 지원중대 소속 황철두 원사에 의한 하급자 대상 언어폭력 및 성희롱. 해당 원사는 이로운 하사를 지칭하며 스폰서, 원조교제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꼬리치는 년이라는 성적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자 성군기 위반이다. 황 원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둘째, 상급자 및 민간인에 대한 모욕. 본인, 즉 현역 육군 대장이자 방문한 면회객에게 반말과 욕설, 무례한 언행을 지속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육군 대장, 군수사령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저 초라한 노인이 바로 자신들이 속한 군수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셋째, 해당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현장에 있던 다수의 간부 및 병사들의 직무유기. 특히 황 원사의 직속 상관인 지원중대장과 대대지휘관은 부하의 일탈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관하거나 혹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지휘감독 소홀에 해당한다. 넷째, 종합보급창 전체의 심각한 군 기강 해이. 위병소 근무자들부터 면회실의 병사들까지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면회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상급자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부대 지휘관인 종합보급창장의 책임이다. 이진평 대장의 보고는 막힘이 없었다. 그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부조리를 정확한 군법 용어로 정리하여 감찰실장에게 전달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황 원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와 이 부대 전체의 목을 옥죄는 선고처럼 들렸다. 이상의 사안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도록. 내 지시가 정확히 이해되었나? 네. 알겠습니다, 대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겼다. 정적.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이 면회실을 지배했다. 황철두 원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다. 28년간 쌓아온 그의 군 생활, 부대 내에서 누려왔던 절대적인 권력,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진평 대장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이로운 하사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신을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는 호랑이의 굴에 제 발로 걸어들어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사령관. 님. 그의 입에서 간신히 기어나온 말이 완성되기도 전에 면회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고함 소리. 사령관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후 면회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이마에 땀방울을 송골송골 맺은 종합보급창장, 별 2개를 단 소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대대장, 중대장 등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뒤따랐다. 그들은 면회실 중앙에 서 있는 낡은 등산복 차림의 이진평 대장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종합보급창장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부대 지휘관 전원이 칼 같은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경례는 황 원사가 지금껏 받아왔던 그 어떤 아첨 섞인 경례와도 차원이 다른 진정한 공포와 존경이 담긴 경례였다. 이진평 대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황철두 원사를 향해 턱짓했다. 창장. 네, 사령관님. 저자가 누군가.
창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 원사를 바라보았다. 부대의 모든 부조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때로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기까지 했던 부사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부대의 명예에 먹칠을 한 최악의 골칫덩어리일 뿐이었다. 지원중대 소속 황철두 원사입니다. 이진평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황 원사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지금 즉시 저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영내에 대기시켜라. 곧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인계하러 올 것이다. 그의 말은 한 군인의 28년 경력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황철두 원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면회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종합보급 창장 박성준 소장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도열한 대대장과 중대장, 주임원사 등 부대의 수뇌부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황철두 원사의 흐느낌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트릴 뿐이었다. 이 아수라장의 중심에 이진평 대장은 태산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황 원사나 공포에 질린 지휘관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손녀 이로운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거칠어진 손으로 손녀의 뺨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흐트러진 군복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지옥 같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지극히 다정하고 일상적인 행동은 지켜보는 이들의 간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이 모든 참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저 여린 하사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무언의 시위였다. 로우나, 이제 다 끝났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저런 자들 때문에 우리 손녀 점심을 굶길 수는 없지. 어서 앉아라. 갈비찜이 다 식겠다. 그의 말에 이로우는 물론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숙청의 서막을 열어젖히고도 그는 태연히 손녀와의 식사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 여유, 그 냉정함이야말로 수십 년간 군을 호령해온 지휘관의 위엄 그 자체였다. 그때 침묵을 견디지 못한 박성준 창장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사령관님,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부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사령관님께서 너그러이 불찰이라. 이진평 대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고함도 욕설도 없었다. 그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였다. 박 장군, 자네 눈에는 이 상황이 그저 불찰로만 보이나? 내 눈에는 이것이 부패고 나태며 지휘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이는데 어디 내 말이 틀렸나?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회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에선 부하 여군을 대놓고 창녀 취급하며 조롱하는 것이 일상적인가? 부사관단의 최고 선임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성희롱과 인격 모독을 자행하는데 그걸 웃으면서 방관하는 게 자네 부대의 군대 문화인가? 내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내 손녀가 그저 평범한 집안의 신임 하사였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남은 군 생활 내내 스폰서나 잡는 더러운 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을 걸세. 그런데도 이게 그저 불찰인가? 그의 마지막 일갈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박성준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사령관님.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자네의 죄는 나중에 감찰실과 징계위원회에서 물을 것이다. 지금은 입 다물고 있도록.
이진평 대장의 냉정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우웅우.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면회실 앞에서 급하게 멈춰 섰다. 육군 중앙수사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승합차와 지휘 차량이 위압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차문이 열리고 잘 다려진 전투복의 군사경찰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을 이끌고 온 중령 계급의 수사단 간부가 성큼성큼 면회실로 들어섰다. 그는 이진평 대장을 확인하자마 칼같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육군 중앙수사단 작전수사과장 오상진 중령입니다. 사령관님의 명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진평 대장은 고갯짓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황철두 원사를 가리켰다. 저자를 신병 확보하고 이곳 면회실을 포함한 사건 현장 전역을 통제하라. 모든 목격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특히 저자와 함께 동조하며 이 하사를 모욕했던 자들을 빠짐없이 색출해내도록 명받들겠습니다. 오 중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2명의 건장한 수사관이 황철두 원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더 이상의 저항도 애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사령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황철두 원사는 끌려나가면서 비로소 절규하기 시작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몰락을 알리는 비참한 배경음악에 불과했다. 수사관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는 황 원사의 뒷모습을 이로우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거대한 괴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두렵게 느껴졌다. 그녀의 할아버지 이진평 대장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제 한 부대의 정화를 넘어 군 전체에 만연한 더 깊고 어두운 병폐를 향하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면회실은 순식간에 사건 현장으로 변했다. 노란색 통제선이 둘러쳐지고 흰 장갑을 낀 감식 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금 전까지 웃음과 대화가 오가던 테이블과 의자들은 이제 차가운 증거물이 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간부, 심지어 다른 면회객들까지 격리하여 한 명씩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황철두 원사를 따라 웃고 그의 모욕적인 농담에 동조했던 이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비웃음 한 번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이로운과 이진평 대장은 박성준 창장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거대하고 화려한 그러나 지금은 주인을 잃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공간이었다. 창장의 부관이 사색이 되어 내온 차는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에는 이로운이 미처 챙기지 못한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도시락 보자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정성 가득한 음식은 이제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 보였다. 이로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안도감, 미안함,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다. 자신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할아버지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시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진평 대장이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군수사령관의 냉철함은 사라지고 다시 다정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로우나, 이 할애비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군인으로서 우뚝 서길 바랐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내 존재가 너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일부러 더 무심한 척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침묵이 오히려 너를 이런 끔찍한 위험 속에 방치한 셈이 되고 말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잘못 없으세요. 제가 너무 약해서. 아니다. 넌 약하지 않아.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는 끝까지 버텨냈고 할아버지를 지키려 하지 않았느냐. 너는 누구보다 강인한 군인이다. 잘못된 것은 내가 아니라 썩어빠진 저들과 이 부대의 시스템이다. 그는 손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이로운의 떨리는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다. 그 시각 부대 전체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군수사령관이 신분을 숨기고 부대를 방문했다가 끔찍한 봉변을 당했다는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숨을 죽인 채 밖의 상황을 살폈고 간부들은 저마다 다음 숙청의 대상이 자신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중앙수사단의 조사는 황철두 원사 한 명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 부패의 뿌리를 찾아 파고들기 시작했다. 황 원사의 직속 상관인 지원중대장 김동현 대위와 지원대대장 박진영 중령이 차례로 수사관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평소 부대원들 앞에서 온갖 위험을 부리던 그들이었지만 굳게 닫힌 조사실 문 앞에서 파랗게 질린 채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이진평 대장은 창장실에 앉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이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차가운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썩은 가지 하나를 쳐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비바람이 불면 또 다른 가지가 썩어 문드러질 뿐이지. 이참에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오염된 토양을 전부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독버섯이 다른 이름, 다른 얼굴로 다시 자라날 뿐이야. 그의 혼잣말은 앞으로 벌어질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얼마 후 오상진 중령이 굳은 얼굴로 창장실에 들어와 중간 보고를 했다. 사령관님, 보고 드립니다. 황철두 원사의 사무실 책상과 개인 사물함에서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이진평 대장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은 황 원사가 부대 내 군납업체 및 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차명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또한 다른 하급 부사관 및 병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내용을 기록한 수첩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이미 전역한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듣는 이진평 대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황철두라는 독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 중령은 잠시 머뭇거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황 원사와 중대장, 대대장 간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황 원사가 상급자들의 묵인 하에 부대를 장악하는 대가로 자신의 비리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강 해이를 넘어선 부대 내 권력의 완벽한 부패와 공모를 의미했다. 심판의 서막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의 서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진평 대장은 말없이 서류철을 넘겼다. 그의 손끝에서 한 부대의 운명을 결정할 냉혹한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황철두 원사를 중심으로 뭉쳐있던 부패의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면회실에서 황 원사와 함께 이로운을 조롱했던 부사관들은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농담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맞추려 했을 뿐입니다라며 발뺌하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수사관이 다른 동료의 진술서를 눈앞에 들이밀며
5.5 중사는 당신이 먼저 시작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그들의 허술한 의리는 산산조각 났다. 아닙니다. 황 원사님이 먼저 스폰서 운운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웃어드렸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황 원사님이 평소에도 이 하사님을 보며 몸매가 좋다느니 남자 꾀나 울리겠다느니 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비겁한 폭로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황철두가 저지른 과거의 온갖 추악한 행적들까지 앞다투어 불기 시작했다. 한때는 그에게 아부하며 작은 권력을 나눠 가졌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등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꼽고 있었다. 독방에 구금된 황철두 원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28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그의 지위와 인맥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거 자신이 뇌물을 바치며 관리해왔던 정치인과 상급부대 장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외면뿐이었다. 내가 황 원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한테 불똥 튀게 할 셈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그들은 썩은 동아줄을 가장 먼저 잘라냈다. 한때 부대의 왕으로 군림했던 남자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자신의 오만과 탐욕이 모든 것을 앗아갔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조사의 칼날은 지휘관들에게로 향했다. 김동현 대위와 박진영 중령은 처음에는 황 원사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잡아댔다. 하지만 그들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특수활동비 명목에 출처 불분명한 현금 봉투와 황 원사가 상납한 것으로 보이는 고가의 명절 선물 리스트가 나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황 원사의 폭압적인 부대 관리가 오히려 부대를 잡음 없이 통솔하는 데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안락한 지휘관 생활을 누려왔던 것이다. 그들의 침묵과 방관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부패의 공범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었다. 보고는 실시간으로 육군본부와 국방부까지 올라갔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최고 수뇌부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이진평 군수사령관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 내려온 결정은 한 부대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처벌이었다. 황철두 원사 군인사법상 최고 징계인 파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성폭력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 회부. 그의 28년 군 경력은 연금조차 받을 수 없는 불명예로 끝났다. 지원중대장 김동현 대위, 지원대대장 박진영 중령 즉시 보직 해임 및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사실상 군 생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징계가 끝난 후에는 한직으로 밀려나 불명예 전역 절차를 밟게 될 것이 자명했다. 종합보급 창장 박성준 소장 지휘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 및 엄중 경고.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이 5점으로 막을 내렸다. 그는 곧 정책연구관이라는 명예뿐인 자리로 좌천되었다. 부대를 지탱하던 썩은 기둥들이 한꺼번에 뽑혀나갔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로운은 창장실 창밖으로 낯설어진 부대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던 저녁 무렵 이진평 대장이 이로운에게 말했다. 로운아, 짐을 꾸리거라. 내일 아침 헬기를 보낼 테니 군수사령부 본부로 복귀한다. 그는 손녀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단 하루도 더 두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싶었다. 사령부 행정처에 내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다시는 오늘 같은 끔찍한 일을 겪지 않게 될 게다.
그것은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로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지옥을 경험했다. 자신의 존엄이 공개적으로 짓밟히고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거대한 악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다. 여기서 도망치듯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황철두의 말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셔이 된다. 할아버지 백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리는 나약한 존재. 그녀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로운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할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신임 하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독립된 군인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아니요,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창장실의 공기를 울리기에 충분했다. 저 전출 가지 않겠습니다. 이진평 대장의 눈이 살짝 커졌다. 이곳에 남겠습니다. 제 힘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것은 보호받는 손녀가 아닌 한 명의 전사로서 내리는 그녀의 첫 번째 결단이었다. 이진평 대장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손녀의 결연한 선언은 그의 모든 계획과 배려를 허공에 띄워버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혹감을 넘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로운을 바라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전출 가지 않겠습니다. 이 부대에 남겠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무슨 고생을 더 하겠다고. 내가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 결국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것은 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이로운을 자신의 날개 아래 두고 다시는 그 어떤 상처도 입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로운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할아버지, 제가 만약 지금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본부로 간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논리정연했다. 그들은 거봐, 결국 할아버지 백으로 편한 곳으로 도망쳤다고 수군거릴 겁니다. 황철두 원사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군수사령관 손녀일 뿐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도망치는 순간 저는 평생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남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이 상처와 모욕을 제 발로 딛고 일어서서 온전한 군인으로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저를 이로운 하사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하사 이로운이기도 합니다. 제 손으로 제군 생활을, 저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이진평 대장은 손녀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깃든 의지는 그가 평생을 봐왔던 그 어떤 용사의 것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어리고 여린 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끔찍한 시련을 통해 스스로의 갑옷을 꿰어 입은 한 명의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던 걱정과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뜨거운 자부심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아 있었다. 내 뜻이 정그렇다면
이 할애비는 내 결정을 믿고 지지하겠다. 너는 내 손녀이기에 앞서 내가 존중해야 할 대한민국 군인이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다. 대신 약속해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반드시 가장 먼저 나에게 알려야 한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할아버지. 약속하겠습니다. 이로운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것은 위로를 구하는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준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길을 헤쳐나갈 자신을 향한 다짐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로운은 자신의 중대로 복귀했다. 그녀가 행정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들리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이들의 동작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 서류를 넘기던 손길, 대화를 나누던 입술까지. 부대 전체가 지난밤의 태풍을 알고 있었다. 황철두 원사와 지휘관들이 줄줄이 쓸려나간 초유의 사태. 그리고 그 태풍의 눈이 바로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신임 하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경외감, 공포, 죄책감, 그리고 약간의 동정. 특히 그날 면회실에서 황 원사의 폭언을 침묵으로 방관했던 이들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그녀의 직속 상관인 문정수 상사였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이, 이 하사 어서 와. 몸은 좀 괜찮은가?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로운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훈련받은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경례를 붙였다. 충성. 복귀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평온했다. 원망도 오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고유한 프로페셔널리즘은 어설픈 위로나 사과보다 혹은 날 선 복수의 예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휘두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행정반에 얼어붙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이로운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익숙하게 군수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 소리만이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흐르는 사무실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 상처 입은 자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부대 안에서 거대하고 고독한 섬이 되어 있었다. 이로운이 부대로 복귀한 후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기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노골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은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만지면 깨질세라 조심하는 과잉 친절과 투명인간 취급의 경계에 선 어색한 거리감이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그녀와 다른 부대원들 사이에 세워진 듯 했다. 이 하사, 이건 내가 할 테니 좀 쉬고 있어. 커피 마실래? 내가 타다 줄게. 이 하사님 보고서는 뭐 볼 것도 없죠. 완벽합니다. 선임들은 과거의 방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그녀에게 힘든 업무를 맡기려 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과장된 칭찬을 했고 그녀의 심기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한때 동기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던 동료들조차 그녀를 어려워했다. 그들의 친절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두려움과 부채감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럴수록 이로운은 더욱 고립감을 느꼈다. 물론 모든 이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황철두 원사 밑에서 그에게 아부하며 지내던 몇몇 부사관들은 뒤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감히 이로운에게 직접 대항하지는 못했지만
그림자 속에 숨어 독을 퍼뜨렸다. 지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줄 알아. 할아버지 백 아니었으면 진작에 쫓겨났을걸. 아주 독한 년이야. 지 하나 살겠다고 부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놔. 우리만 불쌍하게 됐지. 앞으로 저 하사님 눈밖에 나면 우리 다 끝장이야. 알아서들 기어. 그 비겁한 속삭임들은 바람을 타고 이로운의 귀에도 들어왔다.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이 박히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자신이 싸워 이겨내야 할 새로운 전쟁임을 직감했다. 더 이상 할아버지의 힘에 기댈 수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보이지 않는 벽을 깨부수고 저들의 폄하가 틀렸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결심을 시험하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분기별 재물 조사를 앞두고 대대 전체의 물품 목록과 전산 재고를 일치시키는 대규모 보고 작업이 시작되었다. 과거 황철두 원사가 전담하며 누구에게도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았던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였다. 황 원사의 후임으로 임시 발령된 김중사는 경험 부족으로 수많은 오류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다. 보고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전산상의 숫자와 실제 창고의 물품 숫자는 도무지 맞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행정반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모두가 끙끙 앓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이로운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런 잡무를 시키는 것이 마치 사령관 손녀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혹은 그녀의 도움을 받는 순간 자신들의 무능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시간은 흐르고 보고 지연으로 인한 대대 전체의 문책 가능성이 커지자 행정반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이로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쩔쩔매는 김중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김중사님,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과거에 황 원사님께서 정리해 두신 수기 자료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제안은 명령도 질책도 아니었다. 그저 동료로서 건네는 순수한 제안이었다. 김중사는 잠시 망설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로운은 자리에 앉아 복잡하게 얽힌 서류와 전산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과 꼼꼼함으로 오류가 발생한 지점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황 원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암호처럼 숨겨둔 재고 누락분, 이중 기장된 소모품 목록, 입력되지 않은 불용 처리 장비들. 그녀는 과거 행정병 시절부터 다져온 특유의 성실함과 숫자, 감각으로 실타래를 풀어갔다. 밤이 깊어지고 행정반에는 그녀와 몇몇 간부만이 남았다. 이로운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모니터와 서류에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감 시한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마지막 오류를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0의 오차로 일치하는 순간 행정반에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모든 일이 끝나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하사. 돌아보니 그녀의 직속 상관인 문정수 상사가 서 있었다. 그는 그날의 사건 이후로 쭉 그녀를 어색하게 대해왔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날 면회실에서 정말 미안했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과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건네는 진솔한 고백이었다. 내가 선임으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 정말 미안하다. 이로운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유리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반장님.
그날 밤 이로운은 성공적으로 제출된 보고서 최종본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의 권력이 아닌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낸 첫 번째 승리였다. 그것은 부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작은 첫걸음이자 군수사령관 손녀라는 껍질을 깨고 이로운 하사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시작점이었다. 이로운이 대대의 행정 위기를 해결한 사건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부대 내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녀를 둘러싼 부정적인 소문들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할아버지 빽만 믿는 공주님이라는 험담은 알고 보니 엄청난 실력자라는 놀라움으로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독한 여자라는 비난은 원칙과 실력으로 부조리를 바로잡았다는 재평가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두려움과 어색함이 차지했던 자리에는 조금씩 존중과 호기심이 싹텄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둘러싼 선입견이라는 두꺼운 얼음장을 깨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얼마 후 공석이었던 지휘관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이 부임하면서 부대의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쇄신되기 시작했다. 신임 종합보급 창장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FM 군인의 표본이었고 지원중대에 새로 부임한 이성진 대위는 젊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장교였다. 그는 부임 첫날 중대원 전체를 모아놓고 선언했다. 나는 이 중대를 그 어떤 부조리와 불합리한 위계 질서도 없는 오직 원칙과 상호 존중만이 존재하는 부대로 만들 것이다. 계급이 인격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이름 아래 동등한 전우다. 그의 선언은 황철두의 망령에 시달리던 부대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며칠 뒤 이성진 대위는 이로운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이로운 하사를 한 명의 부하이자 동료로서 대했다. 이 하사, 나는 자네가 겪은 일에 대해 보고를 통해 잘 알고 있네. 그는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이 부대에 남기로 한 용기 있는 결정을 존중하네. 앞으로 이 중대를 바로 세우는데 자네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부당한 일을 겪거나 목격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든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내가 자네의 방패가 되어주겠네. 새로운 지휘관의 확고한 지지는 이로운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대 안에서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변화의 물결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일어났다. 어느 날 오후 과거 황 원사의 무리 중 하나였던 박 중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이번 사태로 경고 징계를 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사람들 눈을 피해 창고 뒤편으로 그녀를 불러내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 하사,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제가 그때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황 원사님이 무서워서 비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이로운은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쉬운 용서를 건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매몰차게 내치지도 않았다. 사과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녀의 담담한 한마디는 그 어떤 질책보다 더 큰 무게로 박 중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성숙한 태도는 그녀를 폄하하던 이들마저 숙연하게 만들었다. 진정한 변화의 신호는 일상 속에서 찾아왔다. 동료들이 스스럼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업무 중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사, 이거 좀 봐줄 수 있어? 라며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는 사령관 손녀가 아니라 실력 있고 믿음직한 동료 이로운 하사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 주 주말 이로운은 생활관에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강아지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게냐? 이로운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부대의 풍경을 보며 밝게 웃었다. 그럼요, 할아버지. 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새로운 중대장 이야기, 동료와 함께 힘을 합쳐 끝낸 보고서 이야기, 어색한 사과를 건네온 박중사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이제 다들 절 보면 사령관님 손녀라고 안 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냥 이 하사라고 불러줘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이진평 대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마침내 녹아내려 새로운 봄을 향해 힘차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손녀는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눈부신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종합보급창은 더 이상 과거의 오명에 갇혀 있지 않았다. 황철두의 시대가 남긴 깊은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전우회라는 새로운 싹이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사 이로운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령관의 손녀가 아니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군수 행정 분야의 에이스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해결사로 인정했다. 그녀의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동료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은 모두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깨고 스스로의 빛으로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 부대 전체를 긴장시키는 큰 훈련이 예고되었다. 바로 군수사령부 전체가 참가하는 연례 최대 규모의 전군 군수지원훈련 FTX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군수사령관이 직접 주관하며 최우수 부대에는 파격적인 포상과 명예가 걸려 있었다. 종합보급창은 과거의 오명을 싣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증명해야 할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훈련의 핵심은 가상의 전장 상황에서 각종 보급품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신속, 정확하게 전방 부대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모든 물자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임무는 자연스럽게 지원중대 행정반에 떨어졌고 그 실무 책임은 이제 중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가 된 이로운 하사가 맡게 되었다. 이번 훈련 우리 중대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부대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성진 대위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특히 행정반의 역할이 막중해. 이 하사 부담이 크겠지만 믿는다. 네, 중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운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답했다. 1년 전이었다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로우나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문정수 상사가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과거의 미안함을 털어낸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였다. 박중사는 창고 실사조 맡고 김하사는 수송 계획자고. 다 같이 하면 못할 거 없어. 과거 황 원장에게 빌붙었던 박중사는 이제 누구보다 셔선수범하는 모범 간부가 되어 있었다. 행정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훈련 준비에 매달렸다. 밤샘 작업이 이어졌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부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훈련 당일 종합보급창은 거대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로운은 관제탑 역할을 하는 행정반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요청과 보고를 처리하며 전체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지시는 명확하고 간결했다. 그녀의 판단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3번 창고 K2 소총 실탄 5만 발 즉시 출고해서 7번 게이트로 이동. 수송 차량 대기 중. 전산 재고와 실제 불출량 크로스 체크 완료. 이상 없습니다. 알파 부대 요청한 방독면 재고 부족. 즉시 비축 물자 개방 승인 요청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키보드만 두드리는 행정병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군의 혈맥을 책임지는 야전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훈련의 마지막 날 모든 훈련 상황이 종료되고 결과를 집계하는 순간 종합보급창의 최종 성적은 오차율 0%, 목표 달성률 100%. 사령부 창설 이래 전례 없는 완벽한 성과였다. 그리고 며칠 후 훈련 강평과 시상을 위해 군수사령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진평 대장이었다. 이로운의 마음은 복잡 미묘했다. 할아버지가 부대에 오는 것은 이제 두렵거나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1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사령관이 도착하는 날 부대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그를 맞이했다. 박성준 소장의 뒤를 이어 새로 부임한 창장은 늠름한 목소리로 부대 전체의 경례를 지휘했다. 이진평 대장은 1년 전에 그 남루한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다. 별 3개가 찬란하게 빛나는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엄 그 자체였다. 그는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훈련 최우수 부대로 종합보급창을 호명했다. 부대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평이 끝나고 그는 예고 없이 지원중대 행정반을 방문했다. 중대장 이하 전 중대원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진평 대장은 천천히 행정반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 앞에서 꼿꼿하게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손녀에게 멈췄다. 그는 이로운의 앞으로 다가섰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번 훈련에서 지원중대 행정반의 역할이 가장 뛰어났다고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령관으로서의 공적인 목소리였다. 특히 실무를 총괄한 담당자의 판단이 매우 정확하고 훌륭했다고 하더군. 그 담당자가 누군가? 이성진 대위가 한 걸음 나서며 보고했다. 이로운 하사입니다, 사령관님. 이진평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로운의 군복에 달린 이제는 제법 익숙해 보이는 하사 계급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자랑스럽군, 이 하사.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우리 군의 미래가 밝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한 명의 뛰어난 부하를 바라보는 지휘관의 깊은 신뢰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이로운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인정을 가장 받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목이 메었지만 군인으로서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날 저녁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이진평 대장은 조용히 이로운을 불렀다. 두 사람은 1년 전 그날처럼 창장실에서 마주 앉았다. 하지만 공기는 전혀 달랐다. 이제는 정말 할애비 걱정 안 시킬 게냐? 그가 웃으며 말했다. 네, 할아버지. 보셨잖아요. 저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아니,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겐 최고의 전우들이 함께 있어요. 이진평 대장은 손에 들고 온 작은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1년 전 그 도시락과 똑같은 갈비찜과 잡채가 나왔다.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우리 강아지 고생 많았다. 이로운은 웃으며 할아버지가 건네는 도시락을 받았다. 1년 전에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던 그 음식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느껴졌다. 한 명의 강인한 군인으로 성장한 손녀와 그런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할아버지.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게 짐이거나 부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전우였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는다. 한 여군 하사의 용기 있는 외침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는 거대한 부패의 성벽을 무너뜨렸고 절망의 땅 위에 희망의 씨앗을 틔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로우는 마침내 깨달았다. 별은 누군가의 후광에 기대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밤하늘에 떠오른 누구보다 밝고 자랑스러운 별이 되어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